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면서 국내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드립니다. 검찰이 SK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을 소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민원 해결을 요청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청와대와 친박단체, 전경련으로 이어지는 관제 데모와 여론조작의 실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고 백남기 농민 관련 시위를 비롯해 논란이 된 집회 때에도 긴밀히 통화를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삼성동 자택엔 전속 미용사가 4일째 다녀갔고 이영선 경호관도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앞으로 자택 주변 집회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중인 시위대는 등하교 시간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황교안 대행의 지지표 3분의 1가량을 흡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 지사는 박근혜를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가 친박 김진태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거죠. 대구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다. 전부 의의가 없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가수를 꿈꾸던 10대 연습생들이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와 동침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예기획사 대표는 성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한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군기 테러를 당했습니다. 한국인이냐고 묻고 무차별 폭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사의 유명 강사 설민석 씨가 3.1운동 민족대표 33일을 폄훼해 후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사롱이 있었습니다. 태화관이라고. 그리로 가요, 대낮에. 후손들이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설 씨 측은 사료가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드에 반대하는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사드 보복 수위를 조절하려던 중국 당국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국정농단 사태에 가려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여러 일들이 이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이 그런 사례겠죠. 또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앞다퉈 돈을 풀었던 초저금리 시대가 이제 저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간 제로금리였던 미국 금리. 이후 오늘까지 3차례 인상되면서 0.75%에서 1%가 됐습니다. 고용시장 호조, 소비 증가 등 미국 경제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이 인상 배경입니다. Economic conditions evolved as anticipated.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would likely be appropriate to achieve and maintain our objectives. 미국 중앙은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2차례, 내년 3차례 추가로 더 금리를 올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가 0.25%포인트까지 줄어들면서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연말엔 금리가 역전될 상황입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나라들도 뒤따라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금시장 금리를 올렸고 홍콩,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도 동반 인상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섰던 미국이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자 본격적으로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금융시장에서는 또 4월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기가 된 대우조선 회사채를 막지 못한다. 미국이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런 4월에 이런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는 설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실제 우리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송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국내 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됐던 데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경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미국이 올해 2차례 금리를 더 올려 한국 금리를 추월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기 부양이 필요한 우리나라 시점에서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1,30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가계대출이 문제입니다.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그런 면 때문에 미국 금리를 따라서 동반 상승하게. 늘어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가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4월 위기를 버텨내더라도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경제 현안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주택 거래가 조금씩 늘고 집값도 오르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승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지난달부터 아파트 거래가 늘고 집값도 오름세입니다. 지난해 11월 부동산 규제책 이후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한 상태입니다. 떨어졌던 가격의 80-90% 정도 회복한 가격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실제적으로 가격 오른 가격에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변수가 다시 시장의 복병이 될 거란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미국 금리 인상을 쫓아 오를 가능성이 높아 돈을 빌려 집을 사기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의 속도라든지 이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사실 그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실제 한때 2%대까지 떨어졌던 대출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 대출자들은 갈수록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10만 원씩 더 나갈 거예요. 올해의 경우 새 주택 입주마저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조그만 충격에도 부동산 시장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공급 증가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금리 변수로 일부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자, 이제 국정농단 사태 수사 소식으로 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SK그룹 전현직 최고위급 3명을 줄소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던 김창근 전 수펙스 의장은 최태원 회장 사면 직후에 안종범 당시 수석에게 하늘 같은 은혜라는 감사 문자를 보냈죠. 김영태 전 부회장은 사면 직전 최 회장을 구치소에서 접견해서 사면 허가를 암시하는 말을 전한 정황도 있습니다. 검찰이 뇌물죄 수사를 본격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당시 김창근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고 안종범 전 수석은 진술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또 이런 요청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최 회장의 사면을 SK 측에 미리 알려주라는 지시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헌재 심판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 사면 결정이 나기 사흘 전인 2015년 8월 10일 SK 김영태 부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 회장을 만나 사면 허가와 그 대가를 요청받았다고 해석할 만한 말을 한 게 접견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 사면 뒤 SK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0억여 원의 돈을 출연했는데 검찰은 이 돈을 사면 등의 대가, 즉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의장과 김 전 부회장, SK의 대관 업무를 총괄했던 이형희 사장을 오늘 줄줄이 불러 조사했습니다. SK가 정부로부터 면세점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또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수사를 앞두고 돌려받았던 롯데와 역시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CJ그룹도 수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닷새 앞두고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공여자인 대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검찰은 대선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최대한 빨리 수사를 끝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른바 사초라고 불리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수사 속도를 높이는 돛으로 삼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오늘 오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위한 사전 준비 성격입니다. 특히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39건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검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업무를 기록한 수첩을 안 전 수석으로부터 압수했습니다.
수첩엔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청탁과 박 전 대통령이 자금 지원을 요구한 사실 등 2년 4개월간 박 전 대통령 범죄 의혹의 정황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검찰은 가장 강력한 입증 자료 중 하나인 수첩의 증거 완성도를 가다듬어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방침입니다. 내부적으로 검찰은 늦어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 전엔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의 속도를 낸다는 차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목적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라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메일 등으로 사건의 쟁점을 주고받으며 검찰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검찰의 영상 녹화 조사실 구조입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박 전 대통령과 부장검사가 마주 앉고 박 전 대통령 옆에는 변호인이 그리고 부장검사 주변에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배석합니다. 출입구 쪽 벽면을 보면 여기서 볼 때는 거울 같은데 밖에서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걸로 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CCTV는 조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전 과정, 심지어는 쉬는 시간까지 녹화를 하고요. 속기사는 조사 내용을 모두 기록합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이 조사받은 대검 조사실보다는 좁고 또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과거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곳은 대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이었습니다. 대검 중수부 부속시설로 50여 제곱미터 규모의 소파와 화장실, 침대까지 있어 VIP 특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이 조사실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수사본부가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검 특별조사실보다 4분의 1 정도 면적의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반인들과 같은 환경에서 조사를 받는 겁니다. 편의와 예우 차원에서 같은 층에 있는 변호인 대기 장소나 옆 사무실 등을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사람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장소를 확장 공사했다는 보도는 적극 부인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게 특별 대우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뭐 안 할 거다 논란이 분분한데 우선 청구할 거라고 보는 논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죠. 네, 뇌물죄는 이른바 대표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다. 네. 화이트 칼라 범죄는 주거가 일정하냐 아니면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느냐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거부해왔던 점 등을 미뤄보면 영장 청구 명분은 충분하다라는 게 강한 설득력을 얻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뇌물죄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훨씬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렇죠, 되게. 근데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한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며칠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전직 대통령인데 구속 수사는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법리적으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직접 받은 혐의를 갖고 수사를 받아왔었는데 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돈을 받은 건 아니다 이겁니다. 네. 여기에 최순실 같은 경우에도 딸 정유라에게 일정 부분의 뇌물은 건너갔지만 대부분의 뇌물은 받지 못했다.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미수에 그쳤는데 구속 수사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선 기간이라는 겁니다. 대선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검찰은 4월 초를 수사의 바로 이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건데 바로 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경우에는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20일 뒤에 기소한다. 이건 대선 기간과 맞물리게 됩니다. 네. 정치적인 파급력이 상당할 텐데 검찰의 이런 부담감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다음 주에 소환 조사를 하고 3월 말에 불구속 기소하는 이 방향이 가장 부드러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덧붙여서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검찰 소환 조사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에게 영장 청구의 명분을 주지 않겠다라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검찰의 속내도 그런 쪽인 것 같습니까? 통상적으로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게 검찰의 속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미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전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 수사를 해왔단 말이죠. 근데 변수는 여론인데 이 대통령 구속 수사하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검찰이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봐주기 수사 이런 논란, 검찰이 비판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잘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이 구속이든 불구속 수사든 검찰의 속도, 검찰의 결정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자택에서 특별한 일정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택 밖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종원 기자. 예,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입니다. 네, 삼성동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예, 오늘 하루 동안 이 시간이 되도록 정계나 법조계 인사의 방문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뒤에 보시면 이 박 전 대통령 자택의 1, 2층 창문 커튼이 모두 굳게 쳐져 있고요. 오늘은 어쩐 일인지 불도 평소보다 일찌감치 꺼졌습니다. 이 모든 게 이렇게 철저히 숨겨져 있다 보니까 집 내부의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는데요. 지난 2001년에 공개됐던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내부의 사진 한번 보시죠. 계단 옆 2층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이 2층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응접실이 있는 1층 벽엔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의 그림이 걸려 있고 고풍스런 가구가 배치돼 있는데 수리 이후에 변화된 지금 모습은 경호 인력과 몇몇 측근들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전 7시 반에 사흘 연속으로 전속 미용사 자매가 자택을 찾았고요. 오후엔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자택을 찾았는데 경호팀에 본격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 앞으로 나온 통신요금 명세서가 자택으로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엔 지지자 120여 명이 태극기를 들고 모였습니다. 여왕 각하님을 대한민국 만세, 도삼민국 만세 만만. 노르웨이에서 온 외신 기자를 보고는 탄핵의 불법성을 전 세계에 알려달라며 몰려들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소란에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경찰은 결국 등하교 시간에 집회를 금지하고 확성기를 못 쓰게 하는 등의 집회 제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또 새로운 집회 신고도 더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자택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청와대와 친박단체 그리고 전경련으로 이어지는 관제 데모와 여론 조작의 실태를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저희가 입수한 통화 내역을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장훈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우선 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 단체들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죠. 네, 이 주옥순 씨가 대표로 있는 엄마부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엄마부대가 홈페이지나 이런 게 없어서 활동 목표라든가 조직 구성 이런 게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에 가서 누가 배 타고 놀러 가라 했냐 네. 이런 막말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최근에도 논란이 되는 여러 집회에 자주 등장하는 단체입니다. 이 지난해 10월 6일 고 백남기 씨 빈소에 상복을 입고 가서 시신 부검해야 된다 이런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저희가 입수한 통화 기록을 보면 이 시위 바로 전날에 허현준 행정관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나온 허현준 행정관,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런 친박단체 같은 보수단체들을 움직였다는 사람이잖아요. 그 시위 사실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다른 집회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 그때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옥순 씨와 허 행정관이 연락한 바로 그날 이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와도 18분 넘게 통화를 하는데요. 이 신혜식 대표는 어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극우 보수단체 인터넷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그 신혜한수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예. 이 긴 통화 이후에 신 씨의 방송에선 백남기 씨의 적극적인 치료를 막은 유가족들을 오히려 살인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과 가짜 뉴스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네.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진실입니다. 제가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물대포 실험을 통해 그 위력을 보여주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 방송 다음 날 신혜식 대표가 살수차를 빌려서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고 백남기 씨가 맞은 압력으로 자기가 직접 맞아도 별 문제가 없었다면서 SBS의 방송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물론 저희도 그런 실험을 합니다만 이 신혜식 대표도
이런 실증적인 실험을 해가지고 뭔가 입증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정상적인 실험이라면 그랬겠지만 저희가 이 방송에 참여한 살수차 업체를 직접 취재했더니 이 실험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물이 신 대표 몸에 맞을 때의 수압은 실제 고 백남기 씨가 맞을 때보다 훨씬 약하게 엉터리로 조작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이런 가짜뉴스 방송을 전후해서 허현준 행정관과 신혜식 대표가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결국 비판적인 여론을 물타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관제대모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해 4월이잖아요. 이때도 수상한 통화 내역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거의 맞습니다. 이 논란이 시작된 4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는 정경련 사회협력팀 담당자와 15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들 간의 연락은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이 둘이 연락하는 중간중간에 허현준 행정관과도 16번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 뭔가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검찰 조사는 8월에야 이루어졌고 허 행정관은 특검 조사 이후에야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 아직까지도 눈에 띄게 수사가 이루어진 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더 파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서 20대 한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무차별 둔기 테러를 당했습니다. 한국 여자냐고 묻고는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했던 겁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가수를 꿈꾸는 10대 연습생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하고 심지어 합숙할 때 자신과 같은 침대를 쓰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년 전 당시 18살이던 이 모양은 가수를 꿈꾸며 한 연예기획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양은 이 회사 대표 32살 김모 씨로부터 다른 남성들에게 술 접대를 하도록 수차례 강요당한 뒤 실제로 술 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돈 많은 선배들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좀 잘 입고 와라. 또 검사를 받았어요. 김 대표는 이 양을 포함한 연습생 3명에게 걸그룹 데뷔를 약속하며 합숙을 제안했습니다. 김 씨는 기획사가 차려진 이 건물 4층에 숙소를 마련해놓고 걸그룹 데뷔를 시켜주겠다며 연습생들을 합숙시켰습니다. 그런데 소속사 대표는 연습생들에게 자신과 같은 침대를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상황을 본인이 왕같이 즐기면서 아방궁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이 양은 결국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벗으라면 벗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연예계에서 가려고 하냐. 수치스럽고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견디다 못한 이들은 소속사를 떠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경찰청장이시라고 저희를 되게 협박했었거든요. 너네가 나간다고 하면은 자기가 다 이겨줄 테니까 나갈 테면 나가봐. 육성 시스템 속에서는 연예인 지망생이 절대적인 의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 취재진은 기획사 측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대표 김 씨는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 중이니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경찰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성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지나가던 한국인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한국인인지 묻고는 다짜고짜 둔기를 휘두른 겁니다. 박병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가 2층을 어슬렁거리던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뭔가를 물은 뒤 사라진 남성은 잠시 뒤 둔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다짜고짜 여성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바닥에 쓰러진 여성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지르지만 남성은 무자비한 폭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The security guard that actually works here was screaming and he ended up calling the police and then 4 police cars came. 무릎 꿇으라 그러고 그리고 무릎 꿇리고 제가 밟았죠. 경찰에 올 때까지.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22살의 한국인 양모 씨로 피해 여성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한국 여성이냐고 묻고는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uspect asked the victim in Korean, "Are you Korean?" And when the victim replied yes, the suspect produced a hammer
and began to beat the victim on her head.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양 씨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 허가제로 지난달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교환 방문 비자로 지난해 미국에 입국해 연수 중에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신병력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 일제강점기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1919년 3.1운동. 이 3.1운동을 촉발한 인물들이 민족대표 33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사 스타 강사인 설민석 씨가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했다며 그 후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족대표 33인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설민석 씨의 역사 강의를 보고 그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어서 안 될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다 당신들은 지금.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고급 요리집인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설 씨의 강의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사롱이 있었습니다. 태화관이라고. 태어나서 그리로 간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낮술을 막 먹습니다. 설 씨는 태화관을 독립선언 발표 장소로 정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담 주옥경하고 손병희하고 사귀었어요. 나중에 결혼합니다. 둘이. 그리고 마담이 뭐 디시해준다고 안주 하나 더 준다고 오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후손들은 설 씨가 독립선언을 룸살롱 술판으로, 손병희의 셋째 부인인 주옥경을 술집 마담으로 폄훼했다고 지적합니다. 독립운동 하신 선열님들에 대해서 너무 모독 표현 자체가 망언이고 망발입니다. 국사학자들은 설 씨의 강의 내용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축배를 한 잔 들었을 수는 있지만 33인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 쪽에 목사나 장로들인데 술판을 벌였다는 느낌의 서술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병희의 셋째 부인에 대한 설명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손병희 선생을 만나서 우이동에서 불밀어서 내조하고 계셨습니다. 3.1운동 당시에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후손들은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설 씨 측은 강의를 뒷받침할 사료가 있다며 향후 신중하게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설민석 씨가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책도 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제가 들고 있는 바로 이 책인데요. 네. 베스트셀러입니다. 초판본을 보면요. 강의 내용과 똑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적혀 있습니다. 룸살롱, 마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의 행동을 엉뚱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해 출간된 2판을 보면요. 이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모두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민석 씨가 미리 알았다는 거지요. 초판본이 15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이 팔린 책들을 다 회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네, 설민석 씨가 워낙 인기 강사고 많은 학생들이 이걸 그냥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도 설민석 씨의 강의를 자주 방송으로 접했습니다. 볼 때마다 굉장히 재미있고 어쩜 저렇게 설명을 재미있게 잘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실 제가 취재했던 국사학자들도 설민석 씨의 이런 강의력, 재미있는 강의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강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드러난 오류들을 먼저 수정하는 일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사드에 반대하는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사드 보복 수위를 조절하려던 중국 당국이 오히려 당혹해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사랑의 봉헌이라는 80년대 중국 가요의 제목이 반대가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가수가 가사를 바꿔 사드와 롯데에 반대한다는 노래를 만든 겁니다. 나라가 안전해야 국민이 살 수 있다며 중국인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선동했던 반환 정서는 애국으로 포장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에선 집단으로 물건을 부수는 범죄 행위까지 죄의식 없이 벌어집니다. 대상은 롯데를 넘어 전체 한국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을 부수는 행사장엔 어김없이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비이성적인 반환운동은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을 자극해 중국이 원하는 사드 배치 철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심각한 판단 실수를 저질렀다는 외교 싱크탱크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한 유명 블로거도 치우친 관념과 타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중국이 궁지에 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뒤늦게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이번에 드러난 중국의 민낯은 한중 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힐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경쟁에서 빠지면서 이제 누가 가장 이득을 볼지 관심이 높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최대 수혜자는 홍준표 경남지사로 나타났습니다. 황교안 지지층 3분의 1가량을 흡수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제 불출마를 선언한 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선두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7.1%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관의 한 주 전 조사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주된 이유는 황 대행을 지지했던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32.4%가 홍 지사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황 대행이 강세였던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60대 이상 보수층을 주로 흡수한 겁니다. 지난 1월 반기문 전 총장 불출마 이후 황 대행이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례와 비슷합니다. 황교안하고 내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친한 사이인데 경쟁을 안 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중도 성향이 강한 주자들도 재미를 봤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두 번째로 많은 14.9%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11.6%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범보수 진영인데도 황대행 지지층의 3.7%를 흡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네, 이렇게 출렁이는 보수 표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이경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경원 기자. 뭐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래도 홍준표 지사 쪽으로 눈길이 많이 가겠네요. 예, 보수 진영 내에서는 홍 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홍 지사는 이번 주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독 큰 애착을 보였던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선 출정식을 할 예정인데 화제가 났었던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TK 민심을 좀 보듬어 보겠다라는 의도로 읽혀요. 이걸 두고 이제 친박의 김진태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머릿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우자고 했던 홍 지사가 왜 갑자기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정식을 하느냐는 거죠. 네. 두 주자의 공방 들어보시죠. 네. 홍 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대구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가 참 의의가 없는, 내가 옛날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거기서 놀았다. 네, 홍 지사 참 어쨌든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말이죠. 보수 전체가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길이 좀 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홍 지사를 비롯한 한국당 내 비박계 주자들은 바른정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홍 지사만 하더라도 바른정당과 우리는 이혼한 게 아니라 별거 중인 거다. 네. 또 오늘도 연대가 좌파 정부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면 동참하겠다라는 말도 했어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후보 단일화에 관심이 많고요. 네. 그래서 한국당에서 비박계 주자가 후보로 선출이 되면 보수 후보 단일화 가능성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 등록 언제까지입니까? 예, 일단 오늘 밤 9시, 그러니까 30분 정도 남았네요. 총 9명 정도 예상됩니다. 표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친박계에서는 김진태 의원, 이인재 전 의원 이렇게 5명 정도로 꼽히고요. 예. 다음에 비박계에서는 홍준표 지사, 안상수 의원 이렇게 4명 정도 이렇게 분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선 흥행을 통해서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한국당의 가장 큰 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김현우 기자는 심룡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한 명 빠졌네요. 네, 오늘 한 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9명. 누가 빠졌습니까?
권판처 자세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월 50만 원에서 3개월 동안 출산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만족하십니까? 이제 쉼표가 있는 시대로 나아갑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전 국민 안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중소기업도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공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를 횡령, 배임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서 집행유예 선고로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고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하지 않겠습니다. 한 검사는 3년 동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개업,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겠습니다. 박근혜가 싫어서 그 반대편의 후보만 뽑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5년 동안 또 후회할 대통령을 뽑게 될 가능성이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쓰던 단말기를 중고로 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단말기가 제대로 해지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팔았다가 1,000만 원 가까운 요금 폭탄을 맞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최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LG U+로부터 통신요금 980만 원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1년 전 이 회사 대리점에 중고로 판 태블릿 PC의 데이터 사용요금이었습니다. 필리핀 통신요금으로 나왔어요. 데이터 요금으로 다 나온 게 980만 원. 데이터 요금으로 다 나온 거죠, 온전히. 통신사에 확인해보니 대리점은 A씨 명의의 태블릿 PC를 해지하지 않은 채 중고상에 다시 팔았고 중고상은 이 단말기 그대로 필리핀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고 통신사가 요금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최희선 기자, 피해자는 요금이 탕감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혹시 범죄에 이용됐거나 그런 것은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까? 네, 일단 경찰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 남의 전화인 걸 알면서도 외국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경찰은 이 태블릿 PC가 범죄에 악용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범인을 잡기가 어렵고 그리고 대리점이 악의적으로 또는 고의성을 갖고 이런 일을 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금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통신사에서는 다만 대리점 직원의 실수일 뿐이지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 보통 스마트폰 바꾸면은 그냥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죠? 네, 같은 번호를 사용하면서 단말기만 바꿀 때는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전화 2개씩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네, 이번 사례처럼 태블릿 PC와 전화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업무 전화와 개인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를 팔 때는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도 대리점이 알아서 해지해 주겠지 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였거든요. 그렇군요. 함께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해지 절차를 누락하면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전화기나 마찬가지인데 해지 절차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자, 이거 외에 또 스마트폰을 중고로 팔겠다. 그러면 주의해야 될 점들이 또 있나요? 네, 요즘에 스마트폰에 신분증 사본을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예.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대포폰을 개통하는 데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전화로 팔기 전에 그 휴대전화에 보면은 단말기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삭제를 해야 되고요. 매월 통신요금을 자동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월 청구서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심지어는 신용카드도 찍어가지고 보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맘때 농촌에선 농번기 앞두고 병충해 막으려 논둑 밭둑에 불을 놓습니다. 그런데 불내서 해충 잡는다는 게 옛날 얘기지 알고 보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바싹 메말라 있는 논두렁 자풀에 불을 댕기자
곧장 무서운 속도로 불길이 번집니다. 30초 만에 집채만큼 커진 화염이 논두렁을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논둑에 불을 놓는 건 농작물 망치는 해충을 없애기 위한 전통적인 농사 기법의 하나였습니다. 병해충 벌레들과 어떤 이제 균들, 땅속에 숨어 있던 월동을 하는 그런 균들을 이제 박멸할 수 있는 진공 청소기처럼 벌레들을 빨아들이는 포집기입니다. 실제 이맘때 논두렁에 어떤 해충이 얼마나 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집망에 잡힌 벌레 중에는 애멸구나 바구미 같은 해충은 눈에 띄지 않고 농사에 도움을 주는 거미, 톡톡이 같은 유익한 벌레만 가득합니다. 거미는 해충을 잡아먹고 톡톡이는 풀잎을 분해해 지력을 높여주는데 이맘때 불을 놓으면 유익한 벌레만 잡는 꼴입니다. 온도가 한참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해충이 훨씬 많아지고 천적수가 줄어드는데 이런 봄철에는 항상 천적이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옛날엔 농약 등 방제 기술이 없다 보니 불이라도 놔 병충해를 막고자 했지만 요즘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올봄엔 오랜 가뭄과 강한 바람 탓에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철갑상어 하면 캐비어, 알이 먼저 떠오릅니다. 3대 진미 중 하나라도 꼽히는데 이 캐비어를 낳는 철갑상어를 회로 먹는다면 좀 생소하시겠죠. 양식이 활성화되면서 철갑상어 회를 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거북선처럼 단단한 비늘판이 있어 이름 붙여진 철갑상어. 철갑상어의 알 캐비어는 블랙 다이아몬드로 불릴 정도로 비싸게 팔립니다. 철갑상어 회 역시 희소성 때문에 고급 일식집 등에서 1인분에 10만 원 넘는 가격에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교적 싸고 손쉽게 맛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철갑상어 양식이 활성화되면서 마트에서도 철갑상어 회와 매운탕거리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회는 200g 기준 2, 3만 원, 매운탕은 10,000원 정도인데 소비자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횟집 가서도 먹어본 적 없고 오늘 저 처음 들어봤어요. 좀 생소하지만 좀 고급스럽고 좀 몸에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철갑상어는 3년이 지나야 암수 구별이 가능하고 8년 이상 키워야 캐비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캐비어를 생산해야 되는 암컷 말고 이런 수컷이 횟감으로 쓰입니다. 캐비어 생산하기까지 기간이 8년에서 9년 이렇게 걸리니까 그동안에 이제 수입원이 없습니다. 횟감 고기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그 캐비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동안 1, 2%에 머물렀던 고급 어종 매출은 최근 3년 새 8%까지 올랐습니다. 철갑상어뿐만 아니라 다금발이나 참복 같은 다른 어종 상품화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 방송이란 걸 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각종 SNS 라이브 기능이 인기인데 방법도 쉽고 재미있지만 생각해볼 과제도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날씨 왔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왔어요의 기상캐스터 윤서영입니다. 매일 아침 8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출근길 날씨를 소개한 지 석 달째. 김경민 님이 대구 날씨 어때요? 라고 하셨는데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라서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수백 명, 누적 조회수도 10,000건 가까이 됩니다. 제가 여기다 카메라 산발이 다 설치하고 뭐 조명 필요하면은 미니 조명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달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라이브가 시작되면 저절로 팔로워들에게 메시지가 전송되고 이걸 클릭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기르는 강아지를 보여주거나 머리를 예쁘게 묶는 방법을 알려주는 헤어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지금 헬스장입니다. 서울 커넥션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몸매 관리를 하기 위해 어깨 장난 아닌데요. 즉흥적으로 하다 실수라도 나면 어쩌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이면은 어떻게 보면 남진 않으니까 어떡하지 그냥 이러고 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이제 저장이 되지 않는 기능이 있으니까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에선 범죄 현장을 생중계한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우리가 네트워크의 원리로 고립을 시켜야겠다.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을 한다면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영향력은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만큼 사후 제재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SBS 유라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이냐 국민 통합이냐 요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화두 두 가지입니다. 정책 공약을 검증해온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조사해보니 부패 척결이 먼저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부패 척결과 국민 통합 둘 중에 차기 대통령이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 등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가 63.6%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 해결 등 국민 통합을 해야 한다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패 척결이 먼저란 응답이 높았는데 60대 이상만 부패 척결과 국민 통합이 오차 범위에서 팽팽했습니다. 정책 전문가들이 선정한 대선 핵심 의제 10가지를 놓고 최우선 과제도 물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이 21.3%로 가장 높았고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조사에서 3위였던 부패 척결이 1위로 8위였던 권력기관 개혁이 4위로 올라섰습니다. 1년 만에 유권자들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젠다의 변화가 큰 폭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 시점은 대통령 탄핵 전인 지난 3일과 4일입니다. 이번 조사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했고 자세한 사항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한국 스켈레톤의 간판 윤성빈 선수가 내일 평창에서 열리는 월드컵 8차 대회에 출전합니다. 윤성빈은 홈트랙의 이점을 살려 세계 최강 두 코르스를 넘겠다는 각오입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세계 선수권을 건너뛰고 일찌감치 평창 트랙 적응에 나선 윤성빈은 외국 선수들보다 3배나 많은 60차례 이상 트랙을 질주하며 감을 익혔습니다. 틈나는 대로 머릿속으로 주행 장면을 떠올리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구간별 기록도 꼼꼼히 점검하며 레이스를 분석했습니다. 훈련 끝나고 어디서 더 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합니다. 전력 노출을 피하기 위해 외국 선수들이 끝난 뒤 별도로 혼자 훈련했고 코치들은 트랙 곳곳에서 주행을 촬영하며 비디오 분석을 했습니다. 윤성빈은 올 시즌 맞대결에서 세계 1위 두 코르스에 3승 4패로 뒤져 있는데 홈트랙의 이점을 살리면 승산은 충분합니다. 홈트랙이다 보니까 또 마음적으로 많이 편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와닿고 시합 때도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해 사전 인증 때에 이어 두 번째로 평창 트랙을 경험하는 두 코르스는 적응이 순조롭다며 치열한 승부를 예상했습니다. Will try to do my best and get the best lines and was trainings when I had good runs, so I will try to do the best tomorrow. 봅슬레이 원윤종 서영우도 이번 대회에서 부진 탈출을 노리는 등 한국 썰매는 안방 트랙에서 다시 한번 힘찬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프로농구 인삼공사의 사이먼과 전자랜드 켈리가 화끈한 덩크 대결을 펼쳤습니다. 장군, 멍군 두 선수의 엘리웁 덩크쇼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공기가 더 답답해지겠습니다. 또다시 외부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밤사이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와 전북 지방은 종일 나쁨 단계, 그 밖에 남부 지방은 오전 일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정체가 계속되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까지도 이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은 조금 더 따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도, 광주 17도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한낮 기온은 1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도 계속해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선 D-54일입니다. 새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원하는 나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초중고생이 제안하는 대선 공약 발표회에서 나온 제안들입니다. 행복하게 공부하고 싶다. 안전하게 자라고 싶다. 놀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다운 발상이긴 하지만 곱씹어 보면은 이것 세 가지만 잘해도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